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글로벌 피스 재단의 서인택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분들하고 공통점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AKU 공동 상임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그 한반도의 이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주제들을 시리즈로 나눠서 저희가 여러분들 찾아가 뵙게 될 텐데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아주 특별하신 두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분은 미국에서 지금 열심히 통일운동을 하고 계시는 리차드리 선생님이 와 계시고요. 또 이쪽에는 영국에서 또 통일운동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하재성 선생님께서 와 계십니다. 두 분 각자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리차드 리고요. AKU USA 에 지금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시군요. 우리 하재성 선생님. 예. 이 존경스러운 두 분이 직접 만나 뵙게 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게 옷을 벗는 일이었어요. 영국은 이미 가을이 왔는데 한국은 아직 한여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그 통일운동을 주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제가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작년 11월 그 옆에 계시는 그 서 회장님 덕분에 저희가 무사히 또 성공적으로 AKU 그 UK 지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2, 3개월에 걸쳐서 그 회원 확보에 노력을 해서 현재 한 80명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예. 저도 한국에서 AKU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공동 상임 의장을 맡고 통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공통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우리가 한국이 분단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그 분단이 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 선생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우리의 그 해방 후 역사를 되돌아볼 때, 그러니까 열강들 그 주변국의 영향과 뭐 크게는 그 이제 미국이 어떤 그 역할에 있어서 한반도를 하나로 만들지 않고 그 소련하고 같이 그거를 합의하에 나눠지게 된 게 우리의 비극의 시작이라고 그렇죠. 생각됩니다. 예. 근데 그 근본적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 아마 그 냉전 시대의 이데올로기의 갈등 때문에 그렇게 된 게 그렇죠. 아닌가 싶습니다. 예. 미국과 예.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예. 한쪽에서는 자유민주주의, 한쪽에서는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이 두 세력이 한국에서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서 그렇죠. 우리가 예. 한반도가 이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예. 분단이 되게 됐습니다. 예. 1945년이죠. 예. 그러니까 분단이 되게 된 것을 이유를 보게 되면 결국은 냉전 시대에 그렇게 한국이 그 이데올로기 갈등에 희생이 돼서 이 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반성을 해야 될 점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 진정한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그 완전한 통일된 국가를 이룰 때만이 이제 독립을 실현할 수 있는 건데 일제 시대에 독립을 실현한 일제 시대로부터 벗어나면서 독립을 실현했어야 되는데 그 완전한 독립이 되지 못하고 분단이 된 건 완전한 독립이 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919년 3.1운동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1운동을 보게 되면 우리 민족이 전체가 되면서 우리가 독립을 소원한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국제사회에 알리면서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만 이런 독립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독립운동이 벌어졌었습니다. 아주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아마 구라파에서도 아마 그렇게 여러 가지 아마 그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당시에 그 한국 그 해외 동포들이 했던 역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예. 예. 특히 미국에서는 그 3.1 운동이 일어날 때 이제 그 힘을 받아가지고 원래 미국에는 그 우리 이민 선조분들이 이제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있는 그러니까 한 116년 됐죠. 처음에 1903년도에 그 12명의 우리 한국 그 사탕수수 노동자들이 하와이로 가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이제 캘리포니아, LA 그쪽에 쭉 퍼져 계셨는데 그분들하고 또 극소수의 그 이제 지식인이죠. 유학을 미국으로 오신 그분들이 이제 동부에 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동부에서는 서재필 박사, 또 이승만 그 박사 이런 분들이 그 3.1 운동이 한국에서 일어났을 때 필라델피아에서 그 제1회 한인회 같은 이제 한인 그 어셈블리 그 대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독립된 국가로 돼야 된다는 것을 이제 선포하고 그때 필라에서 그 시가 행진을 했습니다. 그 시가 행진을 당시 그 필라델피아 시장이 그분이 적극적으로 그거를 도와주셔가지고 그 선두에 그 필라델피아 경찰 기마대하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 전통의 그 이제 그 우리 그 군악대 그 옛날 그 전통식 우리 그 군악대가 이렇게 서로 나가면서 필라델피아에서 시가 행진을 했습니다. 그 행진을 하면서 이제 그때 그 일본이 지금 우리 한반도를 지금 침략해 갖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이 하나의 한국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미국 사회 속에 알리게 됐죠. 그 대단히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알고 있기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 상해 임시정부죠. 그렇죠. 대한민국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해 임시정부를 탄생시키는데도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지금 그 이제 그 상해 임시정부의 그 기금을 이제 그 캘리포니아 그 사탕수수 노동자부터 오셔가지고 쭉 캘리포니아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그때 당시로 그분들이 사실 뭐 미국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미국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사탕수수 노동자에서 캘리포니아가 임금이 높으니까 왔지만 역시 그 제일 그 어려운 하급자니까 그분들이 인건비가 얼마나 적게 받았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그분들이 자기 받는 돈에서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30%를 무조건 띄어서 기금으로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져 가지고 그 기금 자체가 상해 임시정부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 기금, 사실 그 임시정부를 운영하게 된 게 그분들의 힘으로 운영하게 된 거죠. 예. 참 잊지 말아야 될 역사의 한 부분 같습니다. 우리 유럽에서도 좀 기억나는 역사를 이렇게 되살펴보면은 이 3.1 운동이 사실 1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더불어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1918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베르사유 당시에 그 평화회의가 열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많은 독립국가, 많은 이제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그 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가 선언이 되고 그 베르사유 회담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 거기에 우리나라 대표들을 우리 좀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3.1 운동의 그 대표들이 거기까지 가고 하는데 그 뒤로 또 이어졌던 아마 유럽에서든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1905년도 을사늑약이 체결되기 직전에 그 이한흥 열사라는 그분의 그 흉상이 지금 대사관에 모셔져 있는데요. 그 우리 순수 교민들이 이제 기금을 모아서 동상을 만들었는데 그분이 그 일본이 이제 한국의 외교권을 이제 박탈하니까 당시에 공사 서리로 근무하시던 분인데 런던 시내에서 스스로 자결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1905년도고 이제 그때 당시에 아마 한국인들은 뭐 거의 없었겠죠. 외교관 정도만 있었는데 그 지금 우리가 디아스포라라는 주제로 얘기한다면 아무래도 그 본류와 그 대세는 간도로 간 이제 당시에 우리 대한제국 국민들과 미국으로 건너간 그분들이 주류일 것이고 당시 유럽까지는 아직 당시에는 이제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나 이제 1919년도에 이제 유럽이 이제 세계 정치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대한제국에서는 많은 이제 밀사라든지 특사를 파견해서 국제 정세에 호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성공한 사례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 디아스포라라는 개념, 민족 이동 같은 이런 커다란 개념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 재영 한인 같은 경우는 그 1958년도에 그 재영 한인 역사상 최초로 당시에 유학생 한인회라는 것이 생긴 것이 우리 교민의 시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작년도가 60주년이고 올해가 61주년인데 그 당시에 지금 이름에서 나오듯이 이제 그 공부하러 간 유학생들이 이제 한인회를 만들었고 이거보다 좀 더 원료를 찾아간다면은 그 지금 80세 정도 된 간호사분들이 여성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이분들 말씀을 제가 직접 들어보니까 6.25 전쟁으로 인해서 영국군이 당시 5만 6천 명이 참전했었는데 그분들과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애정이 싹 타서 결혼을 하고 영국으로 오신 분들이 이제 최초의 본류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50년대 후반에 국비장 학생들이요 대부분 그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민 세대를 형성하기 시작했고 이제 1980년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경제가 커지면서 그 해외 주재 상사가 많이 런던에 생겼어요. 무역의 중심지답게. 그때 당시에 주재 상사원들이 거의 한 4, 5천 명 정도 될 정도로 이제 주재 상사원들이 많이 몰려오고 또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교민들이 또 많이 몰려오고 또 이제 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많은 이제 관광객들이 오고 또 이제 나라가 국부가 커지면서 유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일 많을 때는 5, 6년 전에 5만 명까지 있다가 지금은 이제 학생 수가 줄어서 현재 4만 명이 있고요. 유럽 28개국 EU 국가에는 총 16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한국인이 있는데 그중에 25%가 이제 영국, 나머지 25% 또 25%가 독일, 나머지 50%가 이제 나머지 26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CIS 제국까지 CIS에 살고 있는 동포까지 합친다면은 현재 60만 정도를 보고 있어요. 뭐 물론 세계 전체 760만 중에 60만은 큰 숫자는 아니지만 나라별로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서회장님 도움으로 그 AKU UK를 발족하면서 영국이 교두보가 돼서 유럽 전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제 영국은 이제 어렵게 출발을 했지만 앞으로 저희 유럽에서는 좀 더 많은 나라에 인구는 많지 않지만 많은 나라에 이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계기는 하나 마련했다는데 저는 영국 지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다이아스포라라고 하는 거 우리 한국 이민자들에게 붙이는 이름이 이제 영어로 코리안 다이아스포라인데 이 다이아스포라라는 말을 쓰는 데는 아마 유태인들 역사 속에 이제 그 나라를 잃어버리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이아스포라 이렇게 하는데 한국인 다이아스포라 역사도 보게 되면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면서 이 다이아스포라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시대에 250만 명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 인구가 1,500만 인구인데 250만이 세계로 흩어졌다는 건 인구의 몇 프로입니까? 그게 당시에. 그건 뭐 그죠? 6명당 1명꼴로 해외로 나간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좋아서 나갔다기보다도 살기 위해서 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불행했던 과거입니다. 이게 다이아스포라 나가는 과정은. 그렇지만 아마도 그게 이렇게 우리가 흩어지게 됐는데 지금은 750만이고요. 이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의 파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도 사실은 그 흩어진 다이아스포라들이 힘을 모아서 나라를 건국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을 1948년도 건국을 했었는데, 우리도 지금 이제 그 다이아스포라들이 독립운동에도 이렇게 기여를 했고, 이 통일을 놓고도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토론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반도 통일이란 게, 우리 이제 AKU마다 또 원 코리아 글로벌 캠페인에서도 이제 전개하면서 그 통일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먼저 주도가 돼서 움직여야 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글로벌 커뮤니티의 서포트가 없이는 맞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커뮤니티 중에서 세계 각국이 모인 나라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렇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서로 이제 동맹 관계가 있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재미동포 숫자가 몇 명이죠? 250만이 살고 있습니다. 예. 250만이 살고 있고 이제 그 이민 기간도 좀 되고 그래서 2세들, 3세들이 또 상당수가 이제 주류 예. 그로 들어가서 하원 의원도 당선됐죠. 정치, 뭐 경제, 뭐 모든 분야에 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한국의 통일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에서 우리 한인들이 예. 그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이 우리가 단합된 이 목소리만 나올 수 있으면 우리가 이 정책을 만드는 그 정부 또 의원들 또 그다음에 미국이란 나라는 또 모든 외교 정책이 그 띵크탱크들이 많이 자문을 하면서 돌아가는 나라니까 그런 그 띵크탱크들 이런 데하고 우리가 하나의 목소리로서 미국의 외교 정책이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제 그 비핵화에서 우리가 좀 더 나가서 평화통일이죠. 그렇죠. 예. 하나의 코리아라는 그 동북아 정책을 예. 미국 정부가 세워줄 수만 있다면 우리의 통일은 굉장히 가까워질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미국 동포라고 예. 생각하고 예. 또 거기에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예.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 미국에 있는 그 많은 단체들의 그 지도자들이 함께 지금 AKU에 예. 동참을 해주고 계십니다. 미국 AKU가 정말 많은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정말 역할이 크십니다. 예. 영국도 뭐 미국 못지않게 세계 정치의 중심 국가고 유엔에서는 상임이사 네. 안보리의 상임이사 국가이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굉장히 큰 활동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2010년 10월 22일 날 예. 제가 그 통일 포럼을 주최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몇몇 학자들, 북한 전문 학자들, 그리고 연구자들, 그리고 특히 이제 당시 섀도우 내각의 외무부 장관이었던 이제 에드워드 데이비 의원을 초대해서 이제 토론회를 개최했었는데요. 이 기억에 남는 게 에드워드 데이비 의원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그 유럽에 사는 사람은 한반도하고는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북한이 미사일 쏘면은 뭐 이렇게 걱정하는 정도지 실제로 한반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또 이제 그 근처에 그 여러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큰 관심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통일을 원하면은 독일처럼 우리가 통일을 원한다고 계속 자신에게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영국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이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맞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예. 자기네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예. 알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참 기억에 남거든요. 지금 미국도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국에서도 인원은 적지만 어떤 뭐 인원이 많고 적으면 떠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현지인들에게 알리고 예. 특히 영국처럼 그 미국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국제 무대에서 국제 정치가에서 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 정치인들에게 우리 의견을 계속 얘기해 주는 게 저는 꼭 필요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국도 뭐 미국 못지않게 중요한 나라인 것 그래요.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저희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면 더 시너지가 많이 그래요. 날 것 같습니다. 영국 말고 네. 영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 영국 유럽에 있는 또 한인들이 많이 그렇죠. 사는 네. 나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는 게 계속 있으면 말씀해 관심을 이제 갖는 이유가 우리나라 사실 그 통일 정책은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책이 이렇게 바뀌어 갖고 제가 이제 통일 주최자 그 평화통일 자문위원을 하면서 제가 가끔 이렇게 본부에서 오면 여쭤봐요. 이번 대통령의 통일 정책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게 정책이 바뀌어서 저희가 현지인들에게 어떤 식의 얘기를 해야 될지 예를 들면 DJ 정권 때는 북한 사람 자주 만나라고 얘기하고 자주 방문하라고 얘기하다가 이제 약간 보수적인 정권으로 가면은 이제 북한하고 만나려면 이제 또 사전 승인을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정권의 바뀜에 따라서 정책이 흔들리니까 해외에 사는 저희들처럼 정보가 이렇게 많이 오픈되지 않고 좀 이렇게 행동 뭐랄까요 자기 이런 통일 운동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입장에서는 그 우리 하는 행동의 일관성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권 차원의 그 통일 운동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이나 정권 차원의 민간 차원에서 어떤 하나의 그 타겟이나 또는 프로그램을 갖고 꾸준하게 민간인들은 정치적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방향성 있는 통일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방 말씀해주신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를 따라가다 보면 정부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이 없는데 독일 통일도 보게 되면 결국 독일 통일을 사실은 완성시킨 사람들은 뭐 정치적 타협이 마지막에 있었지만 결국은 독일의 시민들이 동서독의 주민들이 이제 베를린 장벽을 넘고 액션을 취하면서 그게 이제 그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면서 통일됐기 때문에 저희 민간에서의 통일 운동이 진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디아스포라의 파워라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 하 회장님 얘기하신 대로 숫자는 작아도 각 나라에 이렇게 맞습니다. 퍼져 있고 또 중요 국가인 뭐 미국이라던가 또 일본, 중국 뭐 이런 데는 또 교포수도 상당히 숫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그 일단은 우리 한인들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력을 많이 길러내야 돼요. 그 정치력이 커졌을 때 우리가 그때 말할 수 있는 우리 그 모국이죠. 마더 칸츄리에 대한 우리의 바람을 우리는 그 미국에 살고 있지만 조국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통일이 된 나라로 여러 가지 우리 후손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번영을 줄 수 있는 걸 우리가 원한다. 그것을 그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 시민으로서 자꾸 얘기할 때 그 나라의 그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더 커져야 되고 더 많이 그 단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게 750만이 내면은 대단한 힘이죠. 예. 뉴몰든 같은 경우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지역이라고 제가 런던에 있는 뉴몰든 말씀하시는 거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뉴몰든에는 한인들이 한 4만 전체 영국 전체 4만 명 중에 2만 명이 뉴몰든에 살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개하는 조선족 동포가 현재 한 50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맥시멈 2,000명이었었는데 지금 많이 줄어서 500명 남아 있고요. 조선족 동포가 늘어났던 이유는 1999년도에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영국에서 이제 홍콩인들하고 일부 중국인들에게 그 비자 완화 정책을 폈어요. 그때 대거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하다가 돈을 벌어 나갔고 이제 500명 남아 있고 특히 이제 제가 알기로는 3만 1,000명의 지금 탈북 동포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3만 3천 명. 3만 3천 명입니까 지금? 그 중에서 아마 한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탈북 동포가 살고 있는 데가 바로 제가 있는 뉴몰든이라는 동네예요. 그 700명이 살고 있거든요. 그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한 동포, 조선족 동포가 이게 함께 어울려 사는 동네예요. 저희 동네가.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동포들은 중국에서 교육을 받고 중국의 경제가 커지면서 지금은 이제 나의 조국은 중국이라고 많이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10년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북한 동포는 이제 배고픔 때문에 많이 이제 탈북을 했지만 북한의 가족이 남아 있어서 이제 지향점이 많이 있고요. 뭐 저희 이제 대한민국 동포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제가 그래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파악하려면 이렇게 여쭤봅니다. 당신은 한국과 중국이 축구를 하면 누구를 응원할 거냐? 그럼 조선족들은 대부분이 중국을 응원한다고 얘기를 해요. 북한 동포는 대한민국 응원한다고 해요. 그러면 남한하고 북한이 경기를 하면은 누구를 응원하냐? 그러면 조선족들은 대부분이 북한을 응원해요. 왜냐하면 북한 출신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북한 동포는 19은 미워도 내 조국이라고 북한을 응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를 할 때 어디를 응원하느냐를 따지면 그 사람들의 아이덴티티가 어딘지가 명확히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 동포들은 남북한이 싸울 때는 물론 북한을 응원하지만 남한이나 북한이 다른 나라 싸울 때는 모두 그 나라를 응원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한민족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요. 정확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비록 이제 아까 처음에 서두에 이제 분단에 의해서 이 분단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원한 것이 아니고 외세라든지 역사적인 과정 때문에 이게 분단됐지 않았습니까? 그거로 인한 희생자들이 이제 탈북을 하면서 뉴몰든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는 이제 북한 사람들이 이제 늑대 탈을 쓴 뭐 이렇게 이제 생각했었는데 막상 처음에 이제 제 딸내미 그 학부모 회의 때 처음 만났는데 그 딸이 그래요. 제 자기 친구가 북에서 왔다 그래갖고 처음에 좀 인사를 하는데 좀 떨리더라고 가슴 쪽에 혹시 해코지나 당하지 않을까. 근데 몇 번 만나서 보니까 저희랑 똑같더라고요. 생각과는 똑같고 단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제 탈북을 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만든 말이지만 또 생활의 진리 향상을 위해서 이제 또 탈남을 하고 이렇게 이제 영국까지 오게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뿌리는 같아요. 단지 이제 역사적인 그런 개념은 그 역사 인식은 우리랑 많이 틀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김일성이 탄생한 이유는 북한 역사는 그전 역사는 있는데 그 이후 역사는 모든 게 김일성 그 주체 사상으로 이루어져 갖고 그 3.1 운동도 모르고 잘 그냥 김일성이 아마 1900 그 전에 태어난 것 같아요. 그 이후 역사는 완전히 왜곡된 역사만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3.1 운동이 그 우리나라 독립만세 운동이라는 설명을 하고 특히 이제 그 해방과 그 한국 전쟁에 대한 이런 사실관계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네가 배운 거랑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정권 또는 정세 또는 외세 이런 환경 역사에 의해서 분단된 남북한 동포가 빨리 이렇게 문화적으로 또는 이렇게 심정적으로라도 하나가 되는 게 아마 시너지 효과를 빨리 일으킬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정체성,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강한 민족이죠. 이거 어디 살더라도 어디서라도 한국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뭐 미국도 보면은 아마 그 한국 들어가보고 한국에 미국 그렇죠. 이민으로 쪼개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국이 대한민국이 국력이 강해질수록 그 디아스포라들은 더 그거에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제가 이민을 81년도에 가서 이렇게 지금까지 온 걸 보면 그 우리 2세들이 그 한국이 뭐 이제 크게 성장한 뭐 한 15년 그 전하고 이렇게 나눠 볼 때 특히 이제 한국 문화 뭐 이런 K-팝이라던가 드라마 또 한국의 경제가 크니까 이제 선진국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 다른 민족들한테도 그건 본인들이 내가 한국인이라는 그런 좀 자부심이 많아요. 그게 더 많은 정체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부도 자기가 하고 또 그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갖고 또 그 K-팝 가수들이 내가 있는 뉴욕이나 미국 전역 순회할 때 보면 엄청납니다.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애들도 다 가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한국 사람 거기서는 자기가 제일 프라우드 하거든. 딴 사람들이 다 그 가수가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 그 한국의 국력이라는 게 상당히 맞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웸블리 구장 BTS가 막 키웠었죠. 네. 그때 어떠셨어요, 기분이? 저는 그때 가보지 못했는데요. 이제 방송에 나오는 게 그 표가 불과 2분인가 3분 만에 매진이 돼서 표값이 싸지도 않았습니다. 200파운드, 싼 게 150파운드, 이제 150파운드니까 거의 한 250불 정도 했었는데 불과 몇 분 만에 매진다 그래서 매스컴에서 그 BTS 그 신드롬이라고 아주 크게 대서특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한국의 어떤 통일운동, 그 국제사회로부터 우리의 통일을 지지를 이끌어내고 공감대를 만드는데 한류를 활용하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이 한류의 엄청난 문화적 파워를 활용하게 되면 그 정치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로부터 우리 통일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통일판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1K 글로벌 캠페인이라는 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에서 시작이 돼서 점점 이제 우리가 해외로도 뻗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대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회장이 먼저 말씀해 보세요. 그 이제 미국에서는 그 1K 글로벌 캠페인이라는 그 말을 우리 단체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일단 그 뜻이 딱 전해지는 순간 미국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저거를 굉장히 추구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저희 단체를 소개하면서 뭐 이제 정치인들 미팅이나 뭐 이런 띵크탱크 미팅을 할 때 우리 단체가 그 이제 그 원K 글로벌 캠페인에 원 코리아라고 쓰죠. 저희 원 코리아 원 코리아 글로벌 캠페인에 우리가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금방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이 이 단체가 뭐 하는 거라는 거를 금방 알죠. 예. 원 코리아 글로벌 캠페인 그러면 이 사람들이 통일 운동을 하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죠. 예. 그래서 하여간 원 코리아 글로벌 캠페인이 커져가지고 예. 지금 한국에서 시작했지만 뭐 세계 곳곳에서 그 단어가 그냥 시장이 아무데나 다 걸고 이렇게 쓸 수 있게 예. 뭐 그렇게 되면은 영향력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 원K 글로벌 캠페인 한국에서 시작을 해서 그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때 엑소, BTS 뭐 이런 네. 그 기라성 같은 K-pop 가수들이 네. 다 동원이 되고 해서 노래를 원드림 원코리아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 노래를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밑에 댓글이 달리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외국에서도 당연히 우리처럼 이 통일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런 코멘트가 있는 겁니다. 한국이 분단된 건 알았는데 통일 원하는지 몰랐다. 한국 사람들이. 오. 예. 근데 그 댓글이 보면은 한국 아이들보다 외국 아이들이 더 많은 댓글을 달았어요.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네. 그 댓글들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이제 놀랬고 그래서 이걸 좀 해외로 확대를 시켜 나가서 진짜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공감대를 얻는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노래도 저희가 코리안 드림이라는 영어 노래 미국의 네. 그 유명한 그 팝 가수 팝 뮤지션이죠. 예, 거기 제멘 노이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프로듀서들을 통해 가지고 노래도 만들고 그리고 지난 2017년 3월 달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첫 번째 그 콘서트를 했습니다. 원K 콘서트를 했는데 싸이를 비롯해서 한국의 또 K-pop 가수들이 동원이 돼서 이제 노래를 했는데 보니까 저도 해외에서 벌어지는 K-pop 콘서트 처음 가봤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주최하는 입장에서 참석을 했는데 야, 그 필리핀 아이들이 그 환호하는 거 보는데 그 가사 한국말이거든요. 그냥 막 춤추고 환호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걸 보면서 거기에 우리 통일의 메시지를 심어서 해봤는데 네, 네.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뭐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다는 걸 느껴서 앞으로 저희가 AKU 미국 USA나 아니면 UK에도 저희가 이 원K 콘서트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대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해야죠. 네. 예. 어차피 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장님. 어차피 남북 통일이 남북한 당국자와 남북한 동포들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주변 강대국들과 세계인들의 이제 그 지지를 끌어모아야 되는데 그 문화적 접근은 맞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소프트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접근하기 좋고 예. 또 확산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일례로 동서독 통일의 가장 1등 공신은 정부나 이런 기타 사항이 아니고 어떤 혹자는 이렇게 TV라고 얘기합니다. TV. 예, 맞습니다. 그 1971년도인가 그 동독에서 서독이 제안한 서독 TV 시청을 허용을 했대요. 당시에 동독 정부는 당시에 동독은 그 동유럽 국가에서 가장 잘 살았답니다. 한가구당 평균 0.9대의 자동차가 있었고 국민 소득이 제일 높았고 이런 경제적인 자신감을 갖고 서독 문화가 들어와도 오히려 동독 문화가 더 동독 경제와 문화가 우수하다는 것을 서독에 전파해서 서독인을 사회주의 사상에 이제 이렇게 그 교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서독이 이제 급작스럽게 경제가 좋아지면서 오히려 이제 동독 사람들이 서독을 흠모하게 됐다고 해요. 그 탈북자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탈북 동기를 물어보면은 배고픔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몰래 본 그 CD에서 본 그 슈퍼마켓의 어마어마한 물건들 처음에는 그 소품인 줄 알았지만 자꾸 보다 보니까 소품이 저렇게 나올 수 없다는 거를 이 사람들이 느끼고 야, 남한에 가면은 나도 저렇게
이렇게 마음대로 물건을 골라서 사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가능성을 읽었대요. 북한에서는 상점에 가면은 적어주세요 하면은 몇 개 되지도 않지만 직원이 갖다가 이제 올려놓으면 그걸 이제 배급해 갖고 가서 이제 사가는 정도였는데 그 남쪽 TV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마음 놓고 트롤리에다가 막 물건 넣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부러웠다는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과연 이제 탈북을 할 것인가, 제가 만약에 남한에 살았다면은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겪은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그것이 중요한 동기라고 하는 거 보면은 아마 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실대가 그 탈북동포들 얘기가 처음에 그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을 갔는데요. 그 옥수수밭을 지났는데 옥수수가 이렇게 크더랍니다. 자기는 옥수수가 이렇게 큰 거를 처음 봤대요. 30대 중반에 이상 탈북한 사람인데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왜 옥수수는 보통 이만하지 왜 이걸 처음 봤다고 하느냐 했더니 북한에서는 배고파가지고 요만하게 씨알만 조금 맺히면 다 따먹는데요. 그래서 옥수수가 이렇게 큰 거를 본 적이 없답니다. 그 넓은 밭에 가도가 끝이 없는 밭에 옥수수가 이만한 게 열려 있는 거 보고 자기가 중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라는 걸 처음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남한에 와서 보니까 이 산처럼 쌓여있는 물건을 보고 자기는 충격을 너무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이 금방 문화 얘기로도 저희가 이전이 됐는데 우리 그 해외 동포들이 이 문화적인 거를 통해서 한국의 통일, 한반도의 조국의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음악도 좋고 뭐 다양한 장르가 있겠는데 아마 그 중에서 저희가 북한 주민들에게 남북한 주민들이나 국제사회에 가장 설득력 있게 어필할 수 있는 장르가 있다면은 음악 다음으로는 아마 영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하재성 회장님 요번에 영화 만드시는데 직접 출연하셨었는데 그 저희 그 통일천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그 한반도 통일을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영화 프로젝트 지금 네. 이제 시작했는데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리즈로 다양하게 시도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작품이 아마 그 뉴몰던의 그 탈북민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 같이 어우러져 사는 모습을 그리는 그 코리안 드림 다큐무비인데 제작에 직접 참여하시면서 또 섭외도 해주시고 그렇게 이거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그 사연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영국에서는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그 북한 생활을 영화 시사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이번처럼 그것뿐만이 아니고 왜 우리가 통일이 필요한가 또는 이제 민간 차원에서 통일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 영화 기획은 저는 이번에 사상 최초라 생각을 하고 지금 아까 BTS 같은 이런 음악뿐만이 아니고 그 영화 같은 장르로 넓힌다면 음악은 이제 아무래도 좀 대단히 좀 이렇게 규모도 좀 있어야 되고 많은 제작 그 행사 비용이 들지만 영화는 제작 비용은 들지만 일단 제작을 하면은 그 전파력은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렇죠. 조그만 CD 하나에다 담아서 또는 USB에 담아서 이렇게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영화로의 접근은 이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을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이 적극 참여를 좀 이렇게 유도를 했어요. 저도 이제 의도치 않게 몇 차례 아마 그 필름에 찍힌 것 같은데 이 시사회가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가 나오면은 이제 그걸 들고 하나의 도구로 삼아서 유럽 전역에 좀 가서 시사회도 하고 통일천사 회원을 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 영화를 잘 만들기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서 이제 또 그 사람들이 좋은 영화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통일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로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우리 AKU USA에서도 이제 영화가 이제 요번에 이제 릴리즈가 돼서 그 배포를 하게 되면은 그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하는 그런 그 비영리 단체들이나 또 우리 미국은 사실 한인회가 굉장히 잘 발달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숫자적으로 한 180개 한인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가면 다 한인회가 있어요. 그 한인회가
그 지역이 이제 구심점이 되죠. 구심점이 되고 또 이제 그 한인애들이 그 지역적으로 모여서 연합회가 있고 연합회들 위에 또 미주 총연이나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가 있어갖고 그 회원들이 1년에 몇 번씩 모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저희가 지금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랑 우리 AKU USA랑 파트너 오가니제이션을 서로 협력 관계를 지금 맺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미주 총연에 이제 회장님들이 다 모였을 때 그런 영화 시사하고 또 한인회별로 그거를 원하시면은 그 지역에서 한인회가 그걸 상영할 수 있게 그러면 아마 그 많은 1차적으로 우리 한인들이 많이 볼 수 있고 그게 진짜 그걸 보신 한인분들이 또 주변에 있는 그 미국 사람들을 데려와서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미국 내에서는 상당한 그 임팩트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리고 그 뭐 좋은 영화를 계속 만들 수만 있다면 그걸 그렇게 그 우리한테 이게 줄 수 있다면은 해외 디아스포라에서는 그거를 많이 이렇게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전개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외국 다녀보면 교민 사회 분들을 뵈면은 느낀 게 뭐냐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포들이 훨씬 더 한국에 관심이 많고 대단히 또 애국적이세요. 나라 걱정들 많이 하시고 이렇게 보면은 한국에 대한 관심을 진짜 끊지 않고 뭐 몸은 외국에 살지만 더 애정을 갖고 한국을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 보게 되면 한국 보면 굉장히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 우리 통일천사 운동을 해보면 사람들 참여시키기가 참 그렇게 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게 통일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떤지 좀 해외에서도 그 우리 한국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그 이제 우리 생각의 양분된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도 정치적으로 나눠진 게 그 최근 들어서는 그게 굉장히 심화돼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도 뭐 조금 더 다를 게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통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하는 카톡방을 운영한다고 그래도 그 안에서도 그 서로 그 이제 그 차이점이 딱 갈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잘 화합을 시키느냐가 그 AKU 리더십의 그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필요한 거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나 우리는 다 필요합니다. 그게 일단 통일이 돼야 크게 나가서 맞습니다. 나라가 통일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 정치의 영향이 그대로 해외에도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장님은 좀 어려움 없으세요? 예, 저는 이 회장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요. 지금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생각이 나요. 그 부부싸움을 하는데 배우자끼리 서로 이렇게 욕을 하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하는 거는 그래도 무관심한 것보다 낫다고 얘기하거든요. 요즘 그 젊은이들의 그 정치에 대한 무관심, 특히 이게 통일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수십 년을 끌고 오면서 점점 이게 모순이 이제 악화되고 있는데요,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젊은이들의 그 무관심, 특히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어떤 여론조사한 걸 보면은 젊은이들의 상당수라고 과반수 이상이 통일을 왜 합니까? 남한은 남한끼리, 북한은 북한끼리 잘 살면 되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하죠. 이 사람들 1차적인 관심은 통일보다는 좋은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게 더 관심사가 더 컸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정권에서는 그래도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생각이 바뀌었더라고요. 통일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특히 이제 미국은 이제 아마 이민 4세대, 5세대로 흘러가지만 영국은 이제 60년 됐거든요. 이제 본격 이민은 80년대 후반이라고 본다면 이제 1세대가 지나는 정도예요. 외국에서 자기 그 뿌리 내리기 지금 어려운 형편이고
이제 2세대가 태어나서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직장을 잡고 사업을 하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아직은 뿌리를 내리는데 더 이제 관심을 갖고 더 이제 그 가중치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이제 통일운동이라든지 사회운동, 그다음에 한인의 뭐 활성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우 참 배부른 소리 하십니다 이래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이 지금 배고파서 이런 일 못한다면은 배불러도 이런 일 못합니다. 배고프건 배가 부르건 관심을 갖고 자기 능력에 맞게끔 그 시간을 할애하고 참여를 해줘야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나중에 상황이 좋아져도 참여를 하는 것이지 지금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 공감대를 갖고 꼭 해야 될 일을 뒤로 배제시킨다면은 앞으로 영원히 우리는 못할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생활 터전 잡는 게 우선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분을 이렇게 운동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국도 보게 되면은 이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양분화된 거가 굉장히 힘든 영역이고 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세대 간의 인식의 차이, 그러니까 뭐 연세드신 분들하고 젊은 세대와의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묶는 데는 그래서 저희 통일천사 운동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리안 드림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이게 진보나 보수나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이룰 것이냐는 비전의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거를 저희가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코리안 드림 비전을 확산해야 되고 특별히 이제 이 코리안 드림이라는 게 꿈이지 않습니까? 꿈과 비전인데 꿈과 비전이 누구한테 설득력 있는 단어들이냐면 이게 다 젊은 사람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줄 수 있고 열망을 갖게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잘 전달하는 하나의 어떤 좋은 프로그램들 만들어서 하면은 굉장히 그 성취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저희는 그런 면에서는 지난 몇 년 하면서 저희 단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보수적인 사람들만이 아니라 진보적인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이게 저희가 이제 이런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도 저희 운동이 굉장히 어필이 되고 있고 이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뭐 우리가 뭐 어려운 과정을 풀어나가자라고 하는 어떤 상처를 치유하는 얘기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 미래에 우리가 이렇게 통일이 될 때만이 우리의 미래가 정말 찬란한 미래가 올 수 있다는 아주 희망적이고 비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저희가 잘 전달하는 프로그램들 이제 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혼자 꾸는 꿈은 공상에 그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여러 사람이 같이 꾸는 꿈은 희망이 되고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하거든요. 아마 그 서 회장님이 저 하신 말씀인데 기억이 좀 나서 번복했는데 어떤 아무래도 민간 단체에서 구심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심점이 있어서 저희가 혼자 있을 때는 흩어져 있을 때는 외롭고 자기 생활에 안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민간 단체가 특히 이제 좌우 이념을 떠나서 그 안에 통일성과 방향성을 가진 민간 단체가 이렇게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AKU 같은 이런 단체의 그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통일되면 아마 우리 해외 동포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돌아가면 고향이 이게 북한에만 남한에만 고향이 있는 게 아니라 북에도 고향을 두신 분들이 또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민자는 딴 데도 그런지 모르지만 미국에는 이북에 살다가 그 고향이 이북인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아니더라도 저 같은 경우도 본인은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이제 이북에 사셨고 그 굉장히 많죠. 그러면 아마 한국이 통일돼서 정말 번영하는 국가가 되고 이 아시아의 정말 중심적 국가가 되게 되면 정말 이 해외 동포들도 어깨 피고 정말 큰 역할을 또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국의 경우에 그 통일천사 회원 중에 한 분은 그 탈북자분인데요, 북한 동포인데 이제 그분 얘기가 그렇게 합니다. 나도 고향에 가고 싶어서 통일운동 민간사회 통일운동에 참여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제 오신 분이 있거든요. 남북한 동포는 똑같이 한국을 떠나는 것 같지만 그 대한민국 동포는 언제든지 올 수 있잖아요. 북한 동포는 갈 수가 없어요. 반역자라고 이미 북한 정부 당국에서 반역자라고 벌써 그 재판을 그 가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 돌아갈 수도 없고 또
나왔다는 것조차도 숨기고 있어야 된답니다. 나온 걸 알면은 또 가족들이 위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카메라 같은 건 굉장히 피하고 어떤 사람은 워낙 그때는 이제 말랐다가 지금은 이제 살이 쪄서 못 알아보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하고 농담 삼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북한에 제가 이제 연구해 오신 탈북도부터 보면 대체로 이렇게 평균치가 작아요. 네. 한 16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왜 이렇게 작은가 저는 이제 북한의 그 기아 상태 이런 걸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못 먹어서 이제 평균치가 160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180 정도면은 농구 선수 하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대요. 그 통일천사 운동이 보게 되면 이 통일 그러면 되게 어려운 주제고 정치적인 주제고 그다음에 이 통일에 대해서 다루는 사람들은 북한의 그 정부의 고위 관료나 대통령이나 통일부 장관이 움직여야 되는 거로다가 생각을 하는데 통일은 누구나 다 기여를 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모든 한국인들이 기여해야 되는데 그 기여하려는 노력만 한다 하더라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동포 750만이 다 한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이신데 이 750만의 그 해외 동포들이 정말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거를 통일의 필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통일 운동가들이 되면 750만 회원들이 전 세계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아마 정말 전 세계로 움직여서 우리 한국 통일에 국제적인 어떤 지지 공감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두 회장님들께서 아주 역할을 크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국에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이 통일되면 우리가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 이게 왜 좋은지를 알려야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그 아주 기회가 있는 좋은 나라고 일단 북한이 또 원하는 게 경제적인 그 지원, 경제적인 투자를 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미국의 사업가들도 북한의 어떤 그 경제적인 투자 찬스가 있다면은 많이 그 관심을 가질 거로 생각됩니다. 또 이제 한 가지 우리 동포 사회의 좋은 부분은 그 예를 들어서 북한이 개방되고 미국 회사가 투자를 할 때는 그 미국인보다도 한국계 미국인 특히 그 한국말을 할 수 있다던가 한국 출생의 그런 우리 2세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현존에 가까운 시일에 통일이 된다면은 우리 당사자들한테도 뭐 그런 그 회사의 고용이 쉽게 잘 될 수 있고 프로모션 기회도 있을 테고 또 개인적으로 한국계 미국인이 사업을 또 그쪽에 할 수도 있고 찬스는 여러 가지 많이 올 수 있다. 이게 통일이 된다는 자체만이 뭐 지금 뭐 관광 사업 무슨 사업 뭐 많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좀 큰 비즈니스를 얘기했지만 그런 거 아니고도 또 작은 부분에 있어서 뭐 또 북한에 관광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세계에서 하도 궁금했던 나라니까 뭐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기회의 땅인 거는 분명하다. 그래서 그 세계인들의 관심은 언제 평화가 찾아오고 그 자리가 그 기회의 땅이 될 수 있겠느냐. 많이 남아있지 않는 기회의 땅 중에 하나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하 회장님 좀. 근데 이 회장님 말씀처럼 조지 소로서가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는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요. 기회만 된다면은. 그만큼 이제 북한의 기회의 땅이라는 거는 그건 취지의 사실인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거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더 이제 추가를 한다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통일을 반대하면서 통일 비용을 얘기하거든요. 60조 정도 얘기하는데 이제 통일이 되면은 이제 일단 그 한반도 리스크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한국이 이제 외채가 400조 정도 되는데 그 한반도 리스크로 인한 그 이자율이 1%가 더 높답니다. 그리고 1년에 4조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제 1%만 높아져도 이제 통일이 되면 이런 비용이 이제 줄어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남북한의 그 국방비 있지 않습니까? 국방비가 한국이 아마 10% 정도 하면 한 30조, 40조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절감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청년들이 이제 군대에서 이제 2년, 북한은 군대에서 1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간이 줄어들면은 그 인력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는 더더구나 이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100년 전 그 3.1운동 때 김일동지 선언서에 그런 말을 했어요. 조선의 독립은 우리만의 그 부와 영화를 위한 것 이런 것이 아니고 아시아의 평화, 나아가서 전 세계 평화를 위한 그 기림을 이제 선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반도 남북한에 대치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서포트하는 한국과 중국과 소련 서포트하는 북한이 대립함으로써 미사일 한 방 쏘면 긴장이 강화가 되고, 또 이제 그만큼 경제도 위축되고, 사드 설치했다고 이제 중국에서 경제 보복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그 한 그룹이 이제 많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은 그런 리스크들이 많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 8천만 한민족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부강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마련될 거라고 보고, 이것이 저희는 옛날부터 그 홍익인간이라는 그 하나의 그 건국 이념을 갖고 우리가 이제 좀 이제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한국이 5천년 역사 동안 외국으로 나가서 침략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요. 근데 침략을 받은 것은 뭐 200번인가 300번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930번. 예. 우리 한국은 그만큼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통일이 되는 것은 외국에 대한 침략을 하기 위한 그 교두보를 삼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번영하고자 하는 그런 그 하나의 계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빨리 통일이 되는 것이 그 세계사적으로나 인류사적으로나 우리 한반도 역사나 그 피해갈 수 없는 저는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세계인들에게 우리의 통일이 왜 필요한가를 얘기하는 측면은 금방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내용들 다 동의하는 내용들인데, 좀 이렇게 간결하게 설명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다닙니다. 첫 번째, 이거는 이 글로벌 에틱, 그 하나의 어떤 도덕적 이슈다. 어떤 도덕적 이슈냐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무고한 사람들을 가둔 감옥입니다. 이 북한 사람들의 그 어떤 인권적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종교의 자유도 전혀 없는 그런 나라고, 이동의 자유라든가 뭐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는 그런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건 감옥이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을 해방해야 된다는 건 이건 이슈 오브 휴머니티, 이거는 인류사적 문제다, 인류의 문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저희가 이게 이제 어필을 크게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하 회장님도 말씀하셨던 시큐리티 이슈입니다. 안보적인. 그건 한국의 안보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아까 국방비 우리 쓰는 게 40조 원 이상을 쓰는데, 이 동북아시아의 한반도 때문에 지금 이 4대 강국이 쏟아붓는 국방 예산을 다 합쳐보면, 미국이 여기 지금 뭐 우리나라하고 지금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뭡니까? 이게 주한미군 주둔비에 대해서. 안보분담금? 그거 뭐 미국도 여기다 쏟아붓는 돈 엄청나고요. 한반도 때문에 쏟아붓는 일본의 군사비도 엄청나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비용들이 사실은 이게 경제적인 손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손실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이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끼치는 어떤 경제적인 그 좋지 않은 영향들, 이런 것들이 첫 번째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군사비를 안 씀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득이 한국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군사적 비용들이 말하자면 어떤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투자로서 이어지게 되면 인류의 삶을 훨씬 더 말하자면 잘 살게 할 수 있는, 이익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변한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국이 통일되게 되면 이거는 이 동북아시아에서 그야말로 이 세계 물동량의 50%, 경제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이 끊어진 다리가 하나가 완전히 연결돼서, 그야말로 뭐 이게
그 보난자라고 잭팟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박이 한국에만 대박이 아니라 전체에게 대박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우리 논리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코리안 드림 얘기하잖아요. 한국이 통일되게 되면 어떤 나라가 될 거냐? 홍익인간의 비전을 실현하는 나라가 된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나라가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정치, 경제적 모든 시스템적인 면에서 완전히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문명 국가를 통일을 통해서 이룬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내용은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국가일 뿐만 아니라 보다 더 한 차원 더 앞선 뭐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더 인간다운 세상을 만드는 그런 국가가 통일을 통해서 실현된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의 이 아시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갈등으로 국가 간의 갈등이나 또 어떻게 보면은 저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이 후미진 지역에까지도 새로운 영향력을 줘서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세계사적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가 저희들의 어떤 토킹 포인트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글로벌 피스 재단의 서인택입니다. 감사합니다.